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은 직장 다니며 아이 키우고 살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인생이 꽤 구불구불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지금 당장 버티라고 던져주는 위안용 멘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힘든데 나중에 좋아질 거라는 말이 무슨 도움이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요, 주변을 보니까 생각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묵묵히 참고 말 안 하고 손해보면서 살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둘씩 보답을 받는 걸 눈으로 보게 되니까요. 어릴 적 일을 떠올리면요. 저는 제 아버지 얼굴이 참 가물가물해요. 분명 아버지가 어릴 때는 저희 곁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버지 얼굴은 사진 속 정면 얼굴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실제로 마주하며 살았던 시간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대신 아버지가 드시던 술 냄새는 정말 또렷하게 기억나요. 막걸리랑 소주 냄새가 방 안에 항상 눅진하게 퍼져 있었거든요. 그 냄새로 아버지가 있긴 있었지 하고 떠올리게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술꾼이었어요. 일을 하질 않았고 탱자탱자 놀면서도 이상하게 술값은 항상 있었거든요. 어디서 났는지 모를 돈 들고 나가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막걸리 들이켜고 소주 삼키고 또 비틀비틀 들어오고 그러는 동안 엄마는 매일같이 밭일 나가서 시뻘겋게 얼굴이 익을 때까지 일하셨습니다. 어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버지 얼굴도 벌겋고 엄마 얼굴도 벌겋고 둘이 왜 이렇게 닮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른들은 다 얼굴이 빨간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술 때문에 빨간 거고 엄마는 햇볕에 타서 빨간 건데 엄마한테 죄송한 생각을 했다 싶죠. 그렇게 두 분이 각자의 일로 공사다망 하시다 보니까 저는 늘 동생이랑 둘이 어두컴컴한 집에서 소꿉놀이하고 인형놀이하고 책 뒤적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우리 집이 아무래도 평범하게 화목한 집은 아니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우리 엄마를 지나치면서 참 입도 가볍게 놀리더라고요. 팔자가 트sen 것도 정도가 있지. 저 여자는 팔자가 뒤집어진 여편네야. 이런 말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했고요. 아이였던 제 앞에서도 숨기지 않고 말하니까 저도 그 말을 들었는데 팔자가 뒤집어진다는 게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기분만 나빴죠. 그냥 우리 엄마를 욕하는 것 같다는 느낌만 딱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7살쯤 됐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술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고들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설명을 제대로 이해할 나이도 아니었고 엄마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말을 돌리기 바빴어요. 지금도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명확하게는 몰라요. 그냥 술 먹고 사고 났다. 이 한 줄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엄마는 그날 저와 동생 손을 양손으로 잡고 버선발로 병원까지 뛰어갔어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말 그대로 신발도 못 신고 뛰어가서 나중에 발 뒤꿈치가 다 벗겨졌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동네에 있던 허름한 병원에서는 아버지를 살려낼 수가 없다며 당장 큰 병원에 가야 한다 했답니다. 문제는요, 그 시절엔 저희 집에는 차도 없었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시골이라 택시도 잘 안 잡히고 구급차를 부르면 오는데 한참 걸리는 외진 동네였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결국 아버지는 큰 병원 문턱조차 못 넘어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저는 어린 마음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안의 공기가 유난히 차갑고 낯설었다는 느낌만은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누가 울었고 누가 한숨을 쉬었고 누가 뭐라고 중얼댔는지 그 울퉁불퉁한 분위기만 박혀있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와 아주머니 한 분이 작은 방에서 속삭이는 대화를 했었어요. 어린 저는 문틈 사이로 조용히 숨죽이며 들었네요. 춘자야,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니네 시댁이 가만두겠어? 혼자 애들 키우기 쉽지 않을 건데. 어쩌겠어요.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랑 크게 다르지도 않을 거예요.
술만 마시고 사고만 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도 죽었다고 하니 사람이 또 마음이 괜찮은 척하지 말어. 힘들 땐 솔직하고 울고 그래야 병이 안 나. 고생은요. 그냥 우리 딸들이 걱정이죠. 벌써부터 동네 사람들이 애들한테 괜한 말 할까 봐 그게 속상해요.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은 원래 남 일에만 잘난 듯이 말 언짢냐. 그래도 아주머니가 신경 써주셔서 예전보다는 덜해요. 참 감사해요. 저는 두 분이 하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한 채로 동생 손을 쥐고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은 게 저에게 어떤 슬픔으로 왔다기보다 이제부터 뭔가 더 바뀌겠구나 하는 이상한 감각으로 찾아왔던 것 같아요. 아이가 느끼기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리고 그 예상이 맞아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죽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전주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땐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저와 동생 옷을 챙기고 집안 여기저기 놓인 짐을 손도 못 대고 고스란히 둔 채 나가자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들은 얘기가 참 가관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얼굴이 시뻘겋게 익을 때까지 일했던 그 논밭들 있잖아요. 그 모든 땅이 저희 친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시댁이었던 거죠. 저는 엄마가 돈 벌려고 밭일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아빠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 집에서 종처럼 부림받은 거더라고요. 아빠가 외동으로 나름 귀하게 자랐었는데 엄마랑 사고 쳐서 발이 묶였다나 어쨌다나. 그런데 성실한 우리 엄마는 그걸 묵묵히 견뎌내셨던 거죠. 시골이란 데가 겨울이면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전혀요. 겨울이면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손끝이 얼어붙을 때까지 일해야 했고 여름에는 습진까지 생겨서 엄마 손이 늘 부르트고 갈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친가에서는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은커녕 저주만 퍼부었대요. 그리고 그 사정을 아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엄마 편이었던 게 그 아주머니셨던 거예요. 그 아주머니한테도 엄마 또래의 딸이 있었는데 따님은 결혼하고 서울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짠해서 더 잘 봐주셨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 엄마 그 고생을 하셨는데 결국 시댁에서 쫓겨나신 거잖아요. 그때 엄마가 시댁 식구들을 향해 침을 퇴뱉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 순간만큼은 참았던 게 다 터진 거였겠죠. 그래서 우리는 딱 며칠간 입을 옷만 보따리에 넣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일하면서 돈 조금씩 꿍쳐두기를 잘했지. 내가 저 인간들이 언젠가 이럴 줄은 알았지만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낼 줄은 몰랐다. 독한 인간들. 저도 그때 겨우 7살이었으니까 상황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고 엄마도 저에게 자세히 설명하기보단 그냥 제가 옆에 있는 걸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동생은 너무 어렸고 말이 통하는 가족은 저뿐이었으니까요. 버스에 올라타서 서울로 향하는데 저와 동생은 마냥 신났어요. 전주는 늘 똑같은 하루였는데 버스 타고 다른 동네로 나가는 건 태어나 처음이었거든요. 창밖에 보이는 낯선 건물들, 도로, 지나가는 차들, 그 모든 게 신기해서 동생이랑 서로 가리키면서 낄낄댔어요. 엄마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도 한 번도 시끄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며 생각이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는 우리는 그 서울에 시집 갔다는 아주머니 따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랑도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아주머니한테 듣고 그 친구가 시집 잘 가서 서울에서 떵떵거린다고 들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전주에서 밭일하던 엄마와 다를 바 없는 삶이더라고요. 떵떵거리고 산다기엔 좁아터진 쪽방, 오래된 장판, 습기 냄새. 아마 그분도 아주머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보탰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친구분 온정 덕분에 저희는 1년 동안은 큰 불편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그 친구가 시댁 눈치가 너무 보인다고 하면서 우리를 더 데리고 있을 수 없다 했어요. 저는 그때 엄마가 그 말을 듣고 표정을 잠깐 굳히는 걸 봤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금세 평소 말투로 돌아갔어요.
진짜야, 진짜 미안하다. 요즘 시어른들이 너무 뭐라 해서. 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나도 너무 오래 얹혀 있었지. 지금까지 도와줘서 고마워. 그래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서 더 미안해. 내가 너 마음 모르겠니? 넌 정말 우리 은인이야. 너무 걱정 말어. 나가서 자리 잡으면 될 일이지 뭐. 그렇게 또 보따리를 챙겨 나왔고 엄마는 시장에서 순대국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할 만한 곳은 순대국밥집 안쪽에 붙어 있는 정말 창고 같은 작은 방이었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고 바닥은 삐걱거리는데도 저는 그 방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어요. 냄비 뚜껑 열리는 소리, 육수 끓는 소리, 칼이 도마를 치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엄마가 또 하루를 시작했구나 싶었죠. 그런데 엄마는 힘들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갈라지고 뜨거운 냄비에 데인 자국이 늘어가도 말이에요. 세 식구가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번 건 아니지만 우리 엄마 국밥은 진짜 맛있었어요. 손님들은 엄마 순대국밥을 먹으며 진국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해장시키느라 평생 끓였던 그 맛이 어디 가겠어요? 시장에서 국밥 드시는 분들 다 소주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입맛에 딱이었던 거죠. 그때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는 말이 딱 맞는 삶이었고 저희 셋이 같이 눌러 자던 그 작은 창고 같은 방도 이제는 몸에 익어서 불편하다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말대로 팔자라는 게 참 한순간에 뒤집히는 건지 엄마가 늘 하던 대로 새벽부터 육수 끓이고 점심 장사 준비하던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엄마가 수건으로 손을 닦고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굳어지더라고요. 잠시 통화하던 엄마가 바로 가겠다고 말하곤 수저통 옆에 전화를 내려놓았는데 그 표정이 평소랑 달랐습니다. 엄마는 장사 시작도 안 했는데 갑자기 가게 문 닫을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한테 말했어요. 얘들아, 얼른 일어나서 옷 입어. 엄마랑 갈 데가 있다. 저와 동생은 멀뚱히 서 있다가 그냥 따라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그곳은 웬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안내받은 곳으로 가니 엄마 맞은편에 서류가 한가득 놓여 있었어요. 정장 입은 변호사가 서류철을 넘기며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박춘자님,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건 알고 계시죠? 네, 소식은 들었습니다. 자녀가 아드님 한 번뿐이셨는데 남편분께서 일찍 돌아가셨으니 그 상속분을 전부 박춘자님께 승계될 예정입니다. 아드님 상속을 제가 맡기로 했었던 터라 박춘자님께 연락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시댁 상속을 받게 된다는 말인가요? 예, 목록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주에 있는 농과 밭 전부 있고요. 집도 선산도 있는데 서류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친가엔 저희 아버지가 유일한 외동아들이었는데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잖아요. 게다가 다른 자식도 없었으니까 결국 그 재산이 전부 우리 몫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 법적으로 복잡한 것도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 몫이 엄마한테 떨어졌고 그게 저희 인생을 확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자 옆에서 동생이 신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럼 우리 이제 부자야? 야, 조용히 해 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창피하게. 왜? 엄마가 다 받는 거라며. 그럼 우리도 같이 사는 거니까 우리 거 맞지? 저는 쓱 엄마 눈치를 봤는데 엄마는 조용히 서류를 보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다 쓰지도 못할 거면서 그렇게 도깨비처럼 굴더니 결국 다 나한테 돌아오네. 꼴 좋다 진짜. 엄마가 저희 앞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시댁 욕을 하는 건 거의 처음이었어요. 근데 변호사는 못 들은 척 서류를 넘기고 설명을 계속했죠. 저는 엄마 얼굴을 보면서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생 종처럼 부려먹고 남편 죽었다고 내쫓고 딸만 낳았다며 욕하던 그 집안 재산이 결국 엄마 손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그런 말을 해놓고도 매년 할머니와 아버지 성묘는 빠짐없이 갔어요.
그렇게 자기 고생시킨 아버지를 위해 맨발로 뛰쳐가던 엄마의 모습도 새삼 생각이 나고요. 그런 엄마 마음을 저는 감히 다 헤아릴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 재산이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직 한창 어릴 때였으니까요. 다만 엄마가 매일같이 걸어다니며 일했던 그 논밭이 끝이 없었고 친가의 집터와 우리가 살던 전주의 집, 심지어 상까지 다 넘어왔다고 하니 누구든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느끼겠죠. 물론 세금을 내느라 땅을 일부 처분하긴 했지만요. 그렇게 돈이 생기자 엄마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번듯한 아파트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골목 창고방에서 구부리고 자다가 처음으로 똑바로 허리 펴고 누울 수 있는 곳이 우리 집이 된 거예요. 그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제 동생은 방바닥을 뒹굴뒹굴 구르면서 좋아하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리고 엄마는 건물 하나도 샀습니다. 새 건물 1층과 2층을 터서 순대국밥집을 크게 차렸어요. 기존에는 시장 구석에서 냄비 하나로 끓이던 국밥이었는데 이제는 엄청난 주방과 테이블이 쫙 깔린 제대로 된 가게였죠. 엄마가 끓이던 국밥은 원래도 맛있었는데 큰 가게로 옮기니까 아예 손님이 미어터졌어요. 시장 골목에서 알아주는 맛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엄마는 24시간 장사를 시작하셨고요. 직원도 열댓 명이나 두고 크게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저희 팔자는 진짜로 한순간에 확 피어버린 셈이죠. 그 덕분에 저도 동생도 대학까지 무리 없이 졸업하고 취업 준비도 여유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결혼도 할 수 있었고요. 결혼이라는 게 돈이 정말 많이 드는 일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결혼이라는 게 그냥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예쁘게 식만 올리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 드레스부터 예식장 예약금까지 끝없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실감이 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엄마가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돈을 더 쓰라고 하는 겁니다. 소영아, 결혼은 원래 돈 많이 들어.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제일 좋은 걸로 골라. 너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시집가서 거지 근성 절대 보이지 마. 노예 근성도 금지야.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우리끼리 알콩달콩 살면 되는 거잖아. 넌 비싼 건 낭비 같은데. 결혼할 때부터 돈 팍팍 쓰고 있는 집 딸이라는 걸 보여줘야 시댁에서 함부로 못 대할 거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게 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더 군말 안 하고 엄마 말대로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식장은 반짝거렸고 음식은 최고급이었고 남편네 집에서도 우리 엄마가 건물 주고 순대국밥집 크게 운영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절대 저를 무시하는 태도는 없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마 말이 왜 맞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사람이 선했어요. 웃으면 눈꼬리가 접히는 모양이 너무 순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화낼 줄 모르겠구나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 서방님이 만난 사람, 그러니까 제 동서도 또 너무 순한 사람이었어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얼굴도 뽀얗고 목소리도 조용하고 웃으면 애기 같아서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동서가 저를 참 좋아했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순박한지 시댁에서 보면 항상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는 형님처럼 되고 싶어요. 형님은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뭐든지 척척 해내시잖아요. 아유, 내가 뭐라고. 동서는 지금처럼만 해도 돼. 나도 동서 나이 때는 동서보다 못했어. 이거 보세요, 형님. 또 저 듣기 좋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형님한테 배울 게 진짜 많아요. 동서는 진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너무 순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더 노력해야 하나? 이런 생각부터 하는 애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모였죠. 시모는 동서를 벼르고 또 벼르더라고요. 이유는 너무 단순했어요. 자기도 시집살이 당했는데 며느리도 시켜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는 시집살이를 못 시켰단 말이죠. 제가 있는 집딸이라 못 건드렸으니까 만만한 동서를 골라 잡은 겁니다. 저는 그걸 보는 내내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사람이 본인이 당한 게 있으면 내 며느리한테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시자 붙은 사람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시모가 동서에게는 사소한 것도 트집 잡고 조금이라도 늦게 움직이면 잔소리를 퍼붓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서가 너무 착하다 보니까 시모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제가 형님 같은 분이었으면 어머님도 화 안 나셨을 거예요. 동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히 말씀드려야지. 아니에요. 제가 더 잘하면 어머님도 나중엔 제 진심 알아주시겠죠. 이 말 들을 때마다 제가 더 화가 났어요. 이 착한 애가 도대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심지어 서방님한테 고자질 좀 할 법도 한데 사람이 이러니까 동서는 고자질 한 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서방님을 붙잡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동서가 많이 힘들어해요. 제가 봤을 땐 어머님이 좀 과하셨어요. 서방님이 좀 가운데에서 어떻게 좀 해봐요. 집사람이 이런 건 말을 안 해서 제가 몰랐네요. 형수님이 안 말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말을 하면 그때마다 서방님은 시모에게 화를 내주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모는 모르소해 한다는 거예요. 괜히 화낸 서방님만 민망하게요. 그러고선 뒤에 돌아가서 동서를 더 못살게 굴어요. 뒤에서 2배로 되갚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서방님에게 일러 바치는 것보다 내가 나서서 동서 편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렇게 다시 한번 명절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그때까지도 동서가 아침 일찍 시댁에 가는 걸 그냥 이쁨 좀 받아보려나 보다 하고 쉽게 생각했어요. 동서는 워낙 부지런하고 착한 애니까 그 새벽 같은 시간에도 아무 말 없이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성실하다 정도로만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애초에 시모가 시댁 행사 준비할 때 동서에게는 아침 7시에 오라고 부르고 저에게는 점심 맞춰서 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서야 그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동서가 자발적으로 일찍 가서 돕는 게 아니라 시간 자체를 다르게 부른 거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동안 저는 일찍 와서 어머님이랑 다 준비했다는 동서에게 수고했다는 말만 하고 그냥 넘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난 뒤에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명절부터 저도 일부러 7시에 맞춰서 시댁에 갔죠. 그날도 시모가 저한텐 점심 늦게 오라고 했지만요. 7시에 갔더니 시모 표정이 아주 볼만했어요. 큰애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동서한테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7시에 오라고 하셨다고 하던데요. 저한텐 잘못 말씀하신 건가 해서 저도 7시에 왔어요. 그러냐? 그런데 작은 애만 있어도 될 것 같으니까 너는 들어가서 한숨 더 자도 돼. 일도 하는 애가 피곤하지 않니? 아니에요, 어머님. 할 게 많으니까 일찍 오라고 하신 거 아니세요? 저도 도울게요. 그래, 그럼 뭐 같이 해라.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돈이란 게 이렇게 힘이 세구나. 시모가 제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시모가 저한테 일을 시키려다 말아요. 왜냐면 혹시라도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집 식구들에게 시댁에서 저를 부려먹는다고 할까봐 겁났던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튈 불똥을 무서워하셨던 것 같아요. 겁도 많으면서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결혼한 지 꽤 됐는데도 시모가 왜 계속 저희 집 눈치를 보냐면요. 우리 엄마가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셨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어요. 건물을 사서 순대국밥집 24시간 운영하고 계셨잖아요. 그 후로 엄마는 건물을 2채나 더 올렸고 2호점, 3호점까지 낸 상태였어요. 엄마가 밭일이 아니라 장사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완전 적성이셨었나 봐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슬금슬금 말을 꺼내는 겁니다. 여보, 저기 장모님 가게 말이야. 누군가는 물려받아야 하잖아. 그거 누구 주실 거래? 글쎄,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여보,
내 궁극적인 꿈이 건물주인 거 알지? 기회만 있으면 당장 회사 그만두고 싶어. 근데 당신은 회사에서 임원까지 하겠다며? 그럼 내가 딱인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순대국밥집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해? 뭐? 꿈도 크다. 안 될걸? 엄마 이미 다 계획 세워두신 걸로 알아. 거기엔 당연히 당신은 없고. 제 선에서 먼저 남편 욕심을 끊어내긴 했는데요. 남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슬쩍 물어본 뒤로 계속 저희 친정 엄마를 찾아가서 알랑방귀를 뀌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순대국밥집에서 일을 하면 어떻겠냐면서 애교를 부리는 거죠. 솔직히 그 큰 순대국밥집을 물려받고 싶다는 속셈인 거 다 알지만 사위가 애교 부리는데 싫어할 장모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엄마 공과 사가 정말 철저하신 거죠. 안 돼, 김서방. 가게는 작은 애 줄 거야. 그러자 우리 남편 그날 세상이 무너진 듯 우울해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 그냥 소소하게 위로해줬습니다. 사실 저는 애초에 순대국밥집을 물려받을 생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회사 일이 너무 저랑 잘 맞기도 했고 집에서도 음식을 안 해요. 하지만 제 동생은 달랐어요. 동생은 회사 일이 너무 안 맞아서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엄마랑 상의해서 동생한테 워킹홀리데이라도 다녀와 보라고 했는데 동생이 해외로 떠나더니 남자 하나를 물어온 거죠. 그렇게 외국 남자랑 결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제부가 외국인 한식 요리사예요. 그래서 동생 부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엄마 순대국밥집에서 실습하고 일도 배우고 있었어요. 완전히 가업 준비 과정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저도 엄마가 그럴 예정이신 거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남편만 몰랐나 봐요. 그렇게 남편이 우리 집 상황을 알고 난 뒤부터 행동이 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제가 회사 다니는 걸 그냥 그것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아주 당당한 투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시모까지 옆에서 고개 끄덕이면서요. 둘이서 뭔가 합의라도 본 사람들처럼 여보,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완전 길을 잘못 잡은 거야. 당신이 일찌감치 가게에서 일했으면 큰딸이니까 당연히 다 당신 거였을걸? 맞아. 내가 늘 그랬잖니. 왜 그런 푼돈 월급 받으면서 회사에 다니냐고. 작은 애처럼 눈치껏 움직였으면 지금쯤 얼마나 편했겠어. 그 말투가요. 마치 저 때문에 자기까지 인생을 망쳤다는 것처럼 훈계하는 느낌인 거예요. 아니,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점점 도를 넘더라고요. 아니, 제가 회사 다닌다고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 길 간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가게 이어받는다고 해서 제 재산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그렇게 거슬려 하세요? 아니지, 여보. 그건 우리 입장에서 손해본 게 맞잖아. 당신이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그거 다 우리한테 왔을 건데 그거 뺏긴 거라는 걸 왜 몰라? 우리라는 그 한 단어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자기한테도 기회가 있었을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그리고 웃긴 게 시모가 평생 저한테는 이것저것 시비도 못 걸고 말도 아껴대면서 딱 이것 하나만큼은 계속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왜 동생처럼 빨리 가게로 안 들어가서 우리한테 기회도 안 오게 하냐. 시모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흠잡는 부분은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생각이 똑같았던 거죠. 근데 그 잔소리의 부담은 결국 동서가 다 떠안았어요. 저한테 직접적으로는 못하니까 만만한 동서에게만 화풀이를 하는 거죠. 조금만 늦게 움직여도 눈 흘기고 말투도 날카로워지고 동서는 너무 순해서 대꾸도 못했어요. 동서가 그런 얘기를 제게 직접 꺼낸 적은 없었어요. 그냥 참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둘이 밥 먹다가 맥주를 한 잔 했는데 갑자기 엉엉 울더라고요. 그 애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형님, 저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왜 저만 이런 대접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너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어머님이 유난인 거지. 저 정말 형님이 부러워요. 형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요. 시집살이가 이렇게 계속될 줄은 몰랐어요. 아유, 동서.
괜찮다, 괜찮다 하더니 많이 힘들었나 보네. 그래, 그러겠지. 안 힘들 리가 없지. 저는 형님처럼 되려면 얼마나 또 노력해야 할까요? 노력할 게 어딨어. 어머님이 이상한 건데. 동서는 지금 그대로도 충분해. 동서가 그렇게 울면서 말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태까지는 그냥 시모가 자기 욕심에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거라 딱히 제 잘못이랄 것도 없었지만은 이번엔 좀 다르잖아요. 제 일 가지고 동서한테 괜히 화풀이를 하는 거니까 이제는 제 탓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모가 동서한테 윽박지를 때마다 그러지 마시라 하고 동서한테만 일이 몰리면 나눠서 하자고 하고 소리치면 바로 막아서고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시모가 저를 잡고 뭐라 하지 못하니까 뒤로 돌아가서 더 얄밉게 동서를 쪼아요. 그게 반복되니까 저도 지쳐갔고요. 남편은 더 가관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탐욕스럽게 굴더라고요. 순대국밥집의 지분이라도 얻어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그걸 동생에게 뺏기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이다. 나도 회사 그만두고 셔터맨 하고 싶다. 그러면서 아주 노래를 불러대는데 지겨워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최악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엄마는 맨 처음 시장통에서 국밥집을 열었을 때부터 웬만하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매일 12시간을 넘게 일을 하시던 우리 엄마, 결국 뇌출혈로 그대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던 거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늦긴 했지만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그 인간 그 후로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엄마한테 알랑방귀 뀌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아침 일찍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이상했나 봐요. 외근 핑계 대고 엄마 가게까지 갔다더라고요. 그러다 엄마가 쓰러져 있는 걸 본 거죠. 얼른 병원으로 갔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엄마는 유언도 하나 남기시지 못한 채 떠나버리셨어요. 장례식은 정신없이 진행됐고 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 사람들 맞고 인사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와중에 동서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다가오더니 제 팔을 꽉 붙잡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형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떨어동서? 형님, 아주버님이요. 형님이 건물 상속 받으면 이혼한다는데요. 아주버님이랑 무슨 일 있으셨던 거 아니죠? 조심하세요, 형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는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아까 아주버님 친구분들이랑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아주버님 이미 이혼 신청서까지 가지고 있대요. 안 그래도 갑작스러운 상에 정신도 없고 잠깐 정신 놓으면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미치겠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싶은 거예요. 믿기지도 않고요. 그래서 동서 손 붙들고 상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같이 남편 양복을 뒤져봤는데 참나 진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이혼 소장이 나오는 거 있죠? 이 인간이 진짜 미쳤구나. 형님, 사실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 더 있다고? 말해봐 괜찮으니까. 동서가 조용히 제 옆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지 친구들한테 또 입을 털었다고요. 내용이 진짜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가 병원에 실려갈 일도 없었을 거라느니 자기가 발견해서 하루라도 더 살았으니까 그만큼 챙길 게 있어야 한다느니 목에 핏줄 세우며 떠들어서 오히려 친구분들이 주변 눈치 보고 목소리를 낮추라 했다지 뭐예요. 그뿐만이 아니래요. 건물 한 채쯤은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언제까지 회사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되냐고 이번 기회에 자기 앞길 좀 펴야겠다고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었다는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 붙잡고 순대국밥집 지분 얘기를 수도 없이 꺼냈었으니까 그걸로 지분 소송이라도 걸면 평생 주식 배당금보다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면서 그러면 이혼하고 말 잘 듣는 어린애랑 재혼이나 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거죠. 듣는 순간 진짜
제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이 인간이 어디까지 미쳐 있는 건지 감도 안 잡힐 지경이었죠. 너무 황당해서 동서가 하는 말을 믿기가 힘들 정도로요. 동서, 지금 하는 말이 전부 사실 맞아? 네가 들은 게 확실해? 아니, 내가 동서가 거짓말 친다는 게 아니라 너무 믿기 힘든 상황이라서 그래. 동서가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그러자 동서가 제 눈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눈이 예전부터 봐왔던 그대로 참 맑았어요. 절대 거짓말하는 표정이 아니었죠. 그러곤 동서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형님, 사실 중간부터 심상치 않아서 제가 녹음을 했어요. 솔직히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 같은 내용이었어요. 동서가 제 눈치를 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아서 음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남편 놈이 지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떠드는 것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정말 뒤통수가 얼얼했습니다. 제가 동서에게 그 녹음 파일을 저한테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말 꺼내자마자 동서가 손끝을 꼭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 작은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형님, 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사실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숨이 잠깐 턱 막혔어요. 왜냐면 동서가 평소에 이런 말 하면서 조건 운운할 애가 아니거든요. 그 애가 스스로 조건까지 붙여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어디까지 몰렸는지 보여주는 거였죠. 조건? 무슨 조건인데? 말해봐. 지금 내가 동서 덕분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저 순대국밥집에요. 취직을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동서가 침을 꼴깍 삼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뭔 부탁인가 싶으시죠? 저희 순대국밥집이 어떤 곳이냐면요. 직원들이 절대 안 나가요. 이직률 0%로 유명해요. 이유도 단순하죠. 엄마가 직원들한테 대우를 너무 잘해줬어요. 최저 시급 위로 훨씬 챙겨주고 성과금도 푸짐하게 주고 4대 보험 꼬박 넣고 여름 휴가, 겨울 휴가 매년 챙겨주고 엄마 말로는 사람은 부려먹기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였거든요. 자기가 고생하던 시절 생각하시면서요. 그러니 직원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그냥 오래오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새 직원을 뽑을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동서 딴에는 이걸 부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려운 부탁이라고 해도 동서가 제게 건넨 그 요구가 제가 동서 덕에 알게 된 것들에 비하면 너무 사소한 거예요. 그게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가게여야 해? 동서 그냥 일자리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잖아. 그것 때문만은 아닌 거지? 저 더 이상은 시댁에서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받으면서는 못 살겠어요. 사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몇 없고 믿을 분이 형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동서, 왜 그런 소리를 해? 믿을 사람이 없다니. 서방님이랑은 얘기 좀 해봤어? 그 인간이요? 저도 여태까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살다 보니까 그냥 바보 천치예요. 지 마누라 귀한 줄도 모르고 이제는 제가 어머님 얘기 좀만 해도 시끄럽다면서 듣기 싫다 그래요. 뭐라고? 서방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요, 형님. 이제 형님까지 이혼하고 나면 저 이 집구석에 혼자 남는 거잖아요. 제 편 아무도 없이 여기 남아있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형님이 제 이혼 소송도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밥집에 취직시켜 주시면 제가 이 녹취 드릴게요. 죄송해요, 형님. 이렇게 조건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동서가 그 말을 하면서 제 손을 잡는데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오래 혼자 끙끙대고 살았으면 손이 그렇게 얼음 같을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사실 저는요, 동서가 이혼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찬성할 생각이 있었어요. 몇 년을 봐왔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모가 치졸하고 악착같이 괴롭히는 걸 어떻게 버티고 사나 싶었어요. 겉으론 웃고 살았지만 속은 갈갈이 찢겨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서손 꼭 잡고 알겠다고, 꼭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녹음본을 받은 저는 바로 남편을 찾아 두리번거렸는데요. 남편 놈은 상주실 밖 의자에 앉아서 지 친구들이랑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친구들이랑 킬킬거리고 있는 게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앞에 있던 맥주병 뚜껑을 따서 남편 놈 뒤통수 위에다가 시원하게 부어버렸어요. 맥주가 쏟아지고 남편 놈이 벌떡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 시선이 다 저한테 꽂혔는데요. 저는 그 순간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어요. 재수 씨, 뭐 하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미친 건 너지. 너야말로 미친놈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 다 이쪽을 쳐다봤죠. 동생도 놀라서 헐레벌떡 달려오더라고요.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친구들이랑 깔깔대며 술이나 처마셨으면서 뭐가 어쩌고 어째? 뭐? 건물만 받으면 이혼을 할 거라고? 국밥집 지분 이야기는 또 뭐야? 너 그거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거 완전 똘박이 멍청이 아니야. 상속재산은 이혼재산 분할에 안 들어간다는 것도 모르냐? 그런 것도 모르면서 돈에만 눈이 멀어서 무슨 큰일을 하겠니? 이 멍청한 새끼야. 남편 친구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 놈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도 못 대고 어버버거리더라고요. 그 옆에서 동생이 제 얼굴이랑 남편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입을 열더라고요. 근데 언니, 방금 말한 순대국밥 지분이라는 게 뭐야? 저는 숨길 게 없어서 그냥 그대로 말했어요. 지금 와서 완곡하게 돌려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 인간이 우리 엄마한테 매번 졸라댔어. 순대국밥집 지분 좀 달라고. 형부 지분을 달라고 했다고? 지금 장사하는 가게 지분을? 왜? 동생은 진짜 몰랐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숨도 안 고르고 그냥 다 말해버렸습니다. 순대국밥집을 너한테 물려준다고 하니까 장녀인 내가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냐고 엄마를 닥달했었다고요. 장사하는 와중에도 전화해대고 회의 중에도 전화하고 쉬는 날에도 전화해서 엄마 귀찮게 굴던 인간이 바로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쓰러진 날도 그날 아침에도 연락을 했다가 엄마가 안 받으니까 쓰러진 거 알았던 거라고 말이죠. 동생 얼굴이 순간적으로 확 일그러지더니 거의 비명을 삼키듯 말했어요. 뭐라고? 형부가 어떻게 제일 먼저 알았나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언니, 그러면 엄마 뇌출혈 온 거 스트레스 때문 아니야? 이게 다 형부 탓 아니냐고. 형부는 그런 주제에 내가 고맙다고 하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어허, 처제,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 우리가 말려도 매일 일 무리해서 하시던 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처제가 누구든 다른 사람 탓하고 싶은 마음이야 알지만 그래도 할 말 못할 말은 가려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 얼굴이 이미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눈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입술이 굳어있고 아까처럼 큰 소리는 못 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동생은 남편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한테만 말하더라고요. 언니, 변호사님 지금 오신다고 했거든? 이참에 언니도 이혼소송 상담 같이 받아. 그 말 듣자마자 남편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웬 이혼? 난 이혼 안 해. 부부 사이 일은 왜 처제가 끼어들어? 아까까지는 친구들한테 건물 받고 이혼해서 젊은 여자 만날 거라느니 하던 인간이 상황이 미묘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와서는 이혼 안 한다고 소리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동서에게서 받아둔 녹취를 틀었죠. 장례식장 한가운데에서 남편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장모님한테 맨날 전화해서 지분 울던 보람이 있지 않냐? 이거 소송하면 건물 한 채는 내 몫이지. 평생 주식 배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 벌 텐데 그럼 내가 저 기센 여자랑 왜 사냐? 젊고 온순한 여자 만나서 우리 엄마한테 효도나 해드리란다. 녹음 속 남편 목소리가 울리는 순간 남편 놈 얼굴이 그대로 굳었어요. 남편은 잠깐 말이 없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큰 소리를 치더군요. 당신 나한테 도청 장치라도 설치한 거야? 이거 불법 아니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도청? 웃기지 마. 네가 네 입으로 떠들고 다닌 걸 녹음한 것뿐인데 뭔 도청이야. 부끄러운 말인 줄 알았으면 속으로 삼켰어야지. 우리 집 식구들 다 있는 곳에서 우리 엄마 장례식에서 뭐가 잘났다고 이딴 말을 떠들어.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우리 집 재산에 눈독 들이는 것도 너무 가짜나서 짜증나던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네가 남편으로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자꾸 우리 집 돈을 탐내? 그 말에 남편 표정이 또 바뀌더군요. 갑자기 어깨를 축 늘어뜨리면서 약한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알잖아. 나 정말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 그냥 친구들한테 허세 좀 부린 거야. 남자들 사이에서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꼭 내 입으로 말해야겠냐? 나도 상처받는다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로 상대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제 손에 들려있던 걸 꺼냈습니다. 바로 남편 양복 안주머니에서 나온 이혼소장이었죠. 그제야 남편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이혼소장에 지장부터 찍어버렸어요. 그런 놈이 이런 건 자해도 들고 다닌다? 이것도 허세용인가 보다. 나머지 빈칸은 네가 알아서 채워서 법원에 제출해놔. 그제야 남편이 정신이 들었는지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추하게 바짓가랑이를 붙잡더군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상갓집에서 이게 뭐야? 장모님이 이거 보고 편히 소천하시겠어? 우리 쪽팔리게 이러지 말자. 네가 뭔데 지금 우리 엄마를 들먹여. 쪽팔린 건 우리가 아니고 너겠지.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또다시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참 기가 막혔어요. 제가 이혼소장에 지장까지 찍고 남편 놈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던 그 와중에 변호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원래는 우리 집 일 때문에, 그러니까 장례 이후 처리해야 할 상속 관련 서류 때문에 오시기로 한 거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줄은 그분도 몰랐겠죠. 변호사님 잘 오셨어요. 제가 지금 이혼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요 저희 올케도 이혼할 거라서요. 같이 상담해 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장례식장 공기가 딱 멈춘 느낌이었어요. 남편놈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옆에서 눈치만 보던 서방님, 그리고 그 뒤에서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서 있던 시모까지 셋 다 동시에 사색이 되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핏기 쫙 빠진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날 뻔했어요.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이제서야 상황이 연결되는 얼굴들이라서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이 먼저 나가버렸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말 잘한 것 같아요. 어머님, 며느리들 마음에 안 드셨었잖아요. 그래서 매번 갈구고 욕하셨던 거 아니에요? 이참에 며느리 둘 다 새로 갈아치우면 되겠네요. 다음에는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는 딱 어머님 취향 며느리로 구하세요. 그 말을 들은 시모 얼굴이 굳더니 눈이 뒤집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입에서 뭐라고 웅얼웅얼 소리가 나더니 그대로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주변에서 놀라는 소리 나고 사람들이 달려들고 난리가 났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고소했어요. 아주 고소하더라고요. 서방님은 그 와중에도 상황을 전혀 못 받아들이겠다는 얼굴로 이러고 있었어요. 아니, 여보, 이혼이 웬 말이야?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형수님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그런데 동서는요, 그 어느 때보다 표정이 단단했어요. 늘 고개 숙이고 눈치 보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마음 굳힌 얼굴이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물어? 나 이제 더 이상 이러고는 못 살아. 시어머니 꼬장 들어드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제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 그 말 한마디에 서방님 입이 딱 닫히더군요. 매번 중간에서 이도 저도 아니게 있으면서 좋은 부분만 쏙쏙 취하고 있었던 서방님이 동서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겠어요. 사실 알고도 모른 척하고 회피했던 거죠. 솔직히 올게 왔다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장례는 장례대로 끝이 났고
말 그대로 정신없는 며칠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정말로요. 저랑 동서는 각각 이혼 소송을 걸었죠. 변호사님이 잘 진행해 주셔서 저희 모두 유리하게 소송 진행 중이었는데요. 오히려 동서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 이혼보다 훨씬 빨리 정리가 됐어요. 그 집에서 당한 시집살이, 정신적 학대, 증거가 차고 넘쳤거든요. 저는 조금 더 질척한 싸움이 되어버리긴 했어요. 남편 놈이 끝까지 상속재산을 들먹이면서 재산 분할 타령을 했거든요. 진짜 끝까지 추했어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을 통해 아주 깔끔하게 알려줬습니다. 상속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요. 그 인간은 그제야 벽에 머리 박은 표정을 짓더니 현실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남편 놈이 그렇게 탐내던 엄마 건물 3채 중에서 2채를 제가 받았고 동생은 순대국밥 본점 건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순대국밥집 운영권도 동생 몫이 됐고요. 이건 처음부터 엄마가 마음속으로 정해두셨던 그림이었겠지요. 엄마 집은 처분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엄마 흔적 느끼면서 그 집에서 우리 애랑 살고 싶었거든요. 대신 제 신혼집은 처분했고 거기에 웃돈까지 얹어서 동생한테 줬어요. 장사 키우는데 보태라고요. 그리고 지금 동서는요, 우리 순대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요. 주방에서부터 서빙까지 하나하나 배우면서요. 사람 얼굴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요즘은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동서가 잘 지내는 거 보니까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피 안 섞여도 같이 지옥을 건너온 사이라서 가족만큼 끈끈해진 것 같아요. 동생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네요. 이제 동서라고 부르면 안 되나 싶기도 한데 뭐 어떻습니까? 애칭이라고 치죠 뭐. 반면에 전 남편이랑 전시모는요.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다 네 탓이다 하면서요. 그렇게 서로 물어뜯다가 각자 혼자가 된 거죠. 그리고 전서방님도 전시모랑 연 끊었대요. 그러면서 동서한테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한다는데 동서가 퍽이나 돌아가겠습니까? 어쩜 남자라는 것들은 하나같이 지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는 걸까요? 이러니까 옛날 노래가 계속해서 화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아무튼 저는 동서 목까지 시댁에 속 시원하게 돌려줘서 너무 통쾌하네요.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